김광수의 경제데이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수사 그리고 이제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이제 부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네. 올해 한 해를 한번 이제 올해 이제 그 경제데이트 방송 마지막이고 내년 초에 다시 이제 다음 주 한 주는 다다음 주인가요? 네. 10년 연말 연초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이 이제 올해의 경제데이트 마지막 방송이죠. 그쵸. 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좀 이제 국내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경제데이트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그 뭐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를 한번 이렇게 네.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요. 이제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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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사님은 어떤 게 인상이 남으셨어요? 그 올해 초에 보면은 네. 저희가 신재민 그 관련해서 기재부 사무관, 예. 또 손혜원,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 지금에도 민주당이나 정권에 좀 약간 안 좋은 비리들 이야기가 네. 있었는데 네. 시작서부터 그런 이야기로 올해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뭔가 1년도 아직 안 된 건데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지금 굉장히 지금 올해 그만큼 어마어마한 네.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쵸. 있었다는 맞아요. 거죠. 네. 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셨어요, 혹시? 뭐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뭐니 해도 조국 아닌가? 아, 그렇죠. 아, 근데 조국은 메인 카드니까 네. 흥미를 장식해야죠. 저는 지소미아 파기 사태 때 그때 이게 진짜 파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얘네들 나라 진짜 걱정하는 마음에. 아니, 그러니까 이 한미동맹을 파기를 해가지고 미군이 진짜 한국의 경제보복을 얘네가 지금 군사동맹을 우리랑 안 하려고 그러나 의심을 하고 보복할까봐 이제 미국이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손쉽게 망가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사실 처음에 이 일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일본에서 처음 조치를 한 건 7월 달이고 네. 저희도 이제 7월 중순, 8월 요때쯤에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소장님이 이렇게 그 말씀해주신 제목이 뭐였냐면 백색 국가 삭제와 속수무책 문재인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거의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로 그냥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지소미아 사태 정리하고 우리나라 이겼다고 얘기하던데. 지금은 저기 그 문제 관련해서 한일 간에 네. 이제 일본의 이제 그 한국 수출 규제 관련해서 백수가 지정 관련해서 문재인 씨가 가서 아베한테 가서 공손하게 손 맞잡고 그렇죠. 이렇게 경청하고 네. 한국 이제 뭐 이렇게 그 관장급이네 뭐 실국장급이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일본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설명이라겠지. 예, 지금 예, 한국이 이제 일본이 네. 수출 그 규제 위반을 한국이 이렇게 확실하게 일본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신을 시켜줘야만 수출 규제를 해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이제 처음 그 죽창 들고 가서 싸워라 할 때 같았으면 네. 완전히 그 친일 그쵸, 아니면 그쵸. 토착외구 저렇게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몰렸을 그런 행위를 지금 네. 가서 공손하게 가서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을 해명을 하고 있는 우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뭐 정말로 그 바보죠. 처음에 그 사태 벌어졌을 때부터 네. 이런 결과가 이렇게 초래될 거라는 걸 이미 처음부터 얘기했었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게 없거든요. 내가 봐서 못 이길 것 같으면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몰래 힘을 키운 다음에 후위를 기약하는 게 현명하지. 이건 정말로 이렇게 아무리 누가 봐도 이기지 못하는 걸 가서 악이야 깡이야 뭐로 한다 해서 이겨지냐 이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문재인 씨나 민주당만 쪽팔리냐 이거예요. 그 빠돌이들만 쪽팔리냐 이거예요. 이건 국가적으로 쪽팔리는 민주연구원의 그 문건에서 나온 것처럼 이 반일 선동을 선거 전략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진 거잖아요, 소장님. 선거 전략 그런 문건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서는 네.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게 내년 선거에 유리하다. 내년 총선에 네네.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초단기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눈앞에. 이게 저놈들은 어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네들 한 번 더 해먹고 한 자리 더 해먹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밖에 생각이 없는 것 예, 같아요. 국가나 네. 국민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개판이 되든 망가지든 아무 상관없다.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뭐 국민적인 자존심이나 국가적인 어떤 그 존망이나 뭐 이렇게 뭐 경제가 망가지든 어쩌든 상관이 없다 이거잖아요. 자기들이야 네. 뭐 그냥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부동산 투기 세력 때려잡겠다라고 막 큰 소리 치고 다주택 보유 이렇게 장관들은 전부 팔고 하나만 가져라 네. 하고 막 이렇게 설쳐대고 막 지들이 스스로 막 그렇게 설레발치고 했잖아요. 네. 며칠 전에도 또 얘기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지금도 내년 선거에 나갈 사람은 뭐 집 한 채만 가져라라고 그렇죠. 미친놈이죠 완전히. 그럼 그동안에 뭐 했냐 이거예요 이게. 그동안에는 집값 띄고 다 띄고 어떤 게 투기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사기칠 거 다 사기치고 해놓고 다시 이제 내년 선거 때 그 여론이 안 좋아져 니들 두고 보자라고 하니까 생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자한당도 멍청한 자들이죠. 자한당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네. 이길 걸 떠들어서 오히려. 괜히 떠들어가지고 괜히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민주당 그 깎아먹을 걸 오히려 그냥 막아주고 있는 꼴이죠. 이러니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될 수밖에 없죠. 무슨 진짜 꽁트 보는 것 같아요. 더맨더머 이런.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개그도 아니고 이게 국가 정치라는 게 개나 소나 아무나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선거 때 가서 뭐 줄 서고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해서 하면 하는 거냐 이거죠. 국민들의 그 5천만 명의 그 삶과 목숨이 달린 문제고 국가의 장래가 달린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그 무슨 청년이네 뭐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존 기득권화된 민주당이네 자한당이네 뭐 아니면은 뭐 제3세력이네 어쩌네 그냥 아무런 능력이나 준비도 없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네. 그냥 우후죽순처럼 네. 그냥 개나 소나 다 해가지고 마치 민주주의라는 게 개나 소나 아무나 가서 그냥 부르짖고 떠드는 거 마음대로 그냥 으악 하고 성질 부리고 이렇게 개판 치는 게 그것이 그런 게 민주주의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웃기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 나라가 망가질 수밖에 없죠. 올해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민주화 정권 출범 이후로 IS 정부 문민정부 출범 이후로 이게 지금 한 30년 가까이 그런 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고 그래서 좀 틈만 나면 이렇게 외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든지 안 난다든지 뭐 말로만 떠들지 정말로 문제 심각성은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아 근데 실제로 이민하는 사람들 많이 늘었습니다. 네. 뭐 심각성도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그 입구에 들어서다 보니 뭐 금리는 이제 완전히 뭐 이렇게 있으나만 하고 은행에 돈 몇 개 봐야 그쵸. 이자 같은 거 꿈도 못 꾸고 그렇다고 무슨 주가라도 올라서 이렇게 주식이라도 이렇게 좀 사서 조금 시세 차익이라도 낸다든지 기업들이 좀 사업이 잘 돼서 배당이라도 좀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라도 늘려서 월급이라도 좀 또박또박 받게 해준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전부 다 망가져가지고 그렇죠. 기업들은 이게 경쟁력을 계속 잃어서 일자리는 없어지고 또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만 하고 공장 뜯어서 기계 뜯어서 전부 이제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네.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이제 세습 일자리마저도 세습한다고 난리 생쇼 브루스를 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거 하면은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뭐 대통령이나 어떤 정권이 집권당이 무슨 이제 민간이 실패했으니까 정부 이제 공무원하고 공기업을 늘리는 걸로 해서 경제를 살린다라고 황당무계한 그런 짓을 이렇게 자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구잡이로 돈을 쏟아붓고 있고 밑빠진 독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그렇죠. 있고 뭐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거. 그런 가운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밖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에서 뭐 하자니 할 것도 없고, 그럼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는 부동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마저도 이제 지방에서는 이제 거덜나가지고. 그렇죠, 지방은. 경기가 망가져서 거덜나가지고, 거덜나고 있고, 점점 그게 이제 그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제 마지막 고루로 서울, 이렇게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뛰고 있고. 근데 너무 많이 있고. 올랐어요, 사장님. 예. 근데 뭐 그거야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이제 드러나겠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올랐네 그죠? 내렸네 한다고 네,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각자 알아서 할 문제죠. 예. 그 우리가 제일로 이제 안타까운 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개판을 쳐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그 부동산 그나마 이렇게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정말로 이건 천지개벽을 해도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데에만 지금 돈이 몰리다 보니 그렇죠. 폭등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천지개벽을 해도 안 망할 거야, 안 무너질 거야라고 해서 돈이 그리 몰려서 폭등을 하면 네. 그 뭐나요? 그 자체가 거품이죠. 예, 그 자체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네, 맞는 네. 얘기죠. 그 자체가. 예, 만약에 이제 그게 무너졌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다 죽는 거죠. 뭘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이제 마지막 이제 동아줄을 붙잡은 게 이제 그 부동산. 그것도 이제 절대적으로 안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이제 이건 절대로 안 떨어질 겁니다. 믿습니다 하는 데만 가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다 죽죠. 근데 네. 그런 지방은 어땠나요? 그런 믿음이 다 깨졌죠. 다 깨졌잖아요. 네. 뭐 이렇게 지방 같은데 뭐 이렇게 전부 비웃었잖아요 예전에. 니네들 집값 떨어진다고 어쩐다고 막 하더니 왜 집값 문제 떨어졌냐 그렇죠. 두고 봐라 대구, 좀 뭐, 시간차 부산. 다들 약간의 시차의 편차만 있을 뿐이지 저건 이길 수가 없다. 그럼 바로 그 지방의 그 이제 주력 산업들이 그냥 경쟁력을 잃고 와당창 하니까 창원, 울산, 거제, 경남. 바로 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뭐 0%가 되든 뭐가 되든 네. 거기가 돈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면은 뭐 아니 근데 서울에 있는 돈을 창원이나 거제나 경남, 울산 이런 데로 가져가는 게 그렇게 무겁고 힘드나요? 돈 내고 가서 이렇게 집 사는 게 무겁고 힘드나요? 네. 그거 오를 때는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네. 맞죠. 근데 이게 이제 경제가 이렇게 성장의 그 오르막길에 있다라면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해도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성장가 꼭지점을 지나서 내리막길로 지금 접어든 단계거든요. 네. 내리막길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는 거의 힘들 힘들죠. 거예요. 한 번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네. 지금 지방이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맹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른바 이제 유일하게 지금 집값이 가장 이렇게 폭등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이거든요. 강남도 집값이 이렇게 폭등한 건 이제 재건축이거든요. 뭐 서초, 반포 전부 재건축이거든요. 네. 과천, 광명, 뭐 분당 이런 다 재건축이거든요. 네. 단양, 평촌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지역에 이제 재건축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하면 무조건 떼돈 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떼돈 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방의 재건축은 어떻게 된다 이거예요. 다 떼돈 벌었냐 이거예요. 지방의 재건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100번 또 이렇게 양보해서 일기 신도시 건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도권만 해서 100만 원라고 치자고 200만 원 사업이었으니까 지방까지 쳐서 200만 원라고 치고 수도권만 해서 100만 원라고 쳤을 때 그러면 그 일기 신도시 100만 호를 재건축을 해요. 예전에 내가 우리 경제전망 세미나에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용적률이 3배로 튀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재건축하면 집값이 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없죠.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왜냐면 낡아 빠진 집을 재건축을 하는데 집값이 한 푼도 안 내고 몇 배로 뛰는 나라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재건축을 하면은 전부 거의 100% 자기 돈으로 재건축을 하고 재건축을 해도 지금 상황이 집값이 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안 해요. 그래서 계속 빈집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빈집인 거예요. 재건축. 그러니까 집주인도 찾기가 힘들어요. 재건축하려면은 뭐 75%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집주인도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집주인이 내가 주인 소재가 알려지면은 세금 내라고 그러죠. 재산세 내라고 월세 내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도 없는 정체불명의 집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처분도 못 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뭐 그렇게 100만 원, 예를 들어 100만 원만 쳐도 그걸 3배수로 쳐도 300만 호의 주택이 늘어나잖아요. 이미 수도권 외곽은 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미 이제 물렸죠. 뭐 화성 동탄이라든지 신도시들 광교라든지 이런 신도시, 이기 신도시, 김포, 파주 이런 데는 뭐 일부 뭐 이렇게 새로 지은 것들은 뭐 오르네 어쩌네 하지만 뭐 조금씩 이제 뭐 시간이 지나 보면 드러나겠죠. 이미 그런 압력을 받아서 지금 실제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이렇게 하락 평택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알아요. 시세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뭐 먼저 먹고 튄 놈이 장땡이다라고.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제 이제 어느 놈 때 물리느냐 문제죠. 폭탄 돌리기죠. 폭탄 돌리기에서 이제 어느 놈 때 물리느냐 문제죠. 그게 이제 지금 임계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불패 신화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왜냐면은 모든 빚이 다 거기에 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참 너무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은행도 망가져 버리고 다 부실투성이가 되겠죠. 가게든 기업이든 다 거기에 물려서 이렇게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마어마하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게 경제 성장하면서 부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품이 꺼졌어도 민감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지만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졌잖아요. 거품 때 비해서. 근데 거품이 꺼져가지고 망가질 때는 일본도 은행권들이 전부 그냥 연쇄도산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손정희가 일본 장기 채권은행을 1달러에 사가갖고 15억 달러에 팔아서 한몫 챙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경우에는 기업들이 사실 많이 물려 있었는데 한국은 사실 가계 부채를 했죠. 가계 거의 재산의 85%가 부동산에 지금 부동산이니까 완전히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죠.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무슨 부동산 대책을 저는 이렇게 이제 아예 이제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뭐 대책을 내도 쳐다보지도 않고. 뭐 예전에는 그 대책 내면 시평이나 이런 데다가 대책을 좀 효과가 있네 없네 설명이라도 해줬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언론들 이렇게 보도한 거 보면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18번이나 대책을 근데 그래서 니네들이 대책을 내면 효과가 있었다면 18번씩이나 대책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겠냐 뭐 이런 식으로 18번이나 집값 부양을 한 것 같은 그런 대책이죠.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공무원들이나 정치권들이 부동산 그 가격을 이렇게 잡을 줄, 집값을 잡을 줄 몰라서 안 잡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그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제 뒤에서 자기 재산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는 이제 하면은 눈치 보이고 이렇게 뇌물이라고 이렇게 찍히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꼼수로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꼼수가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젊은 사람들 뭐 아예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문재인 씨가 이거 이렇게 선진국도 집값이 많이 폭등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대단히 안정돼 있다. 그거 보고 진짜 열받았어요. 네.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경제고 뭐고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밑에서 써준 것만 가서 이렇게 읽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네 뭐네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게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권당에네 뭐 국회에네 뭐 하면서 한 자리 이렇게 챙겨 먹고 이렇게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라가 온전할 리가 없죠.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SNS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뭐 누가 누굴 지켜? 자기 어떤 그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은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김의겸. 엄청 그걸 또 호응을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을 보면 미치겠다. 정신병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병자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있을지는 뭐 이렇게 내년 선거를 치러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내년 선거라고 해도 정말로 국민들이 이거란 내가 정말로 찍어줄 수 있어라는 제대로 된 대안이 있어야 선거가 의미가 있는 거지. 네. 민주당과 자한당의 회전문 이 대선택지가 2개밖에 없어서 최악차악 뭐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보면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그렇죠. 예, 결국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자체가 틀려 있는데 정답을 맞출 수가 없죠. 예, 시험을 안 보는 있으니까.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고 뭐 민주당이 다시 이렇게 이기든 아니면 자한당이 뭐 과반을 차지해서 이기든 어차피 그놈이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은 뭐 어차피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로 이제는 국가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세력이 일반 시민사회에서 출현하지 않은 한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본 시민사회 수준이 공무원이나 정부 관료나 정치권보다도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시민사회 각각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시민 주도의 새로운 제3의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민주당 자한당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를 해주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질 거예요.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막 SNS나 인터넷 이런 데서 민주당 나쁜 놈, 자한당 나쁜 놈, 문재인 뭐 죽일 놈 살릴 놈, 뭐 박근혜 죽일 놈 살릴 놈, 이명박 죽일 놈 살릴 놈 맨날 이야기해봐야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 거고 무슨 스트레스 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말로만 자기가 이렇게 똑똑한 척 해봐야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병신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장님 이렇게 보면 벌써 거의 한 10년 가까이 소장님 이제 그 뭐 이순신 프로젝트나 금강수 경제정서 포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지켜봐오고 옆에 같이 있었는데 소장님이 어쨌든 말씀을 하시면 이게 텀이 있지만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소장님이 이 시민사회가 이렇게 주도가 돼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곧 될 거를 같아요. 근데 문제는 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그때 바로 알아듣고 바로 바꾸면 비용도 덜 들어가고 돌아오는 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꼭 진짜 이 쓴맛 단맛 다 보고 끝에까지 가서 어렵게 돌아올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이제 시민사회에서 그런 어떤 제3의 대안 세력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먼저 이렇게 봉사해서 그런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순신 네. 프로젝트라는 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참여하시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든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말로 나라를 다시 추스려 세워가지고 21세기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정말로 이런 마당 장을 만드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제3의 대안 세력을 만들어내고 지금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세만 규합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겨냥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책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정책 훈련을 시켜서 그 중에서 이렇게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발탁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국회에 300명으로 내보내고 대통령으로도 보내고 장관으로도 보내고 뭐 지자체장으로도 보내서 나라를 바꾼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사람을 키우지 않고서는 국가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책 역량을 갖춘 사람을 키워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무슨 기존에 뭐 정치권 얼쩡얼쩡하는 그 어중이 떠쟁이들이 또 뭐 교수네 뭐네 이런저런 사람들이 선거 때 그냥 모여가지고 뭐 제3세력이나 뭐네 해봐야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뭐 지금 대학 교수들이 없냐 이거예요. 아니면 무슨 변호사가 없냐 이거예요. 회계사나 없냐, 전문 직종 있는 사람들이 없냐 이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이게 개판이 되는데 그 기득권화 돼 가지고 개판이 되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선거 때 그냥 몇 명 모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해서 이게 그럼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았고 제대로 어떤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터무니없죠. 웃기는 소리죠. 근데 소장님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고 어느 나라가 먼저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미래가 바뀔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다른데 강연 가서 이야기를 어쨌든 뭐 네.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기성 정치권, 기존 기득권화된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제 대다수 선진국의 이제 국민들이 다 거부한다 이거예요. 네. 새로운 대한 세력, 제대로 된 대한 세력을 원한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 훈련을 받은 어떤 제대로 이렇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그런 대한 세력을 못 만들고 누군가가 나서서 그거 갑자기 백마 타고 이렇게 왕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아니면 뭔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해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맨 그 트럼프나 뭐나 이런 포퓰리스트들만 이렇게 나와서 더 개판을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시민들이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한번 속았다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한번 이순신 프로젝트에 같이 한번 동참해 보시라 이거예요. 실제로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은 대부분이 정말로 국가 경영이 결코 이렇게 쉽지 않고 고도의 전문적 정책 역량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다 깨닫죠. 물론 그 이제 극소수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스파이나 이렇게 이런 저런 사람들로 있지만 어디 가서도 실제로 이렇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접하지는 못해요.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어디든 전부 이제 21세기를 누가 주도하느냐라는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는데 뭐 누가 이렇게 뭐 오지 통신을 먼저 하느냐 뭐 좀 첨단 기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21세기의 어떤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먼저 치고 나가느냐가 이제 결판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시민사회로부터 그런 새로운 정치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치고 나가면 한국이 21세기를 얼마든지 주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런 세력을 형성해서 하게 되면 한국은 이제 더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상황이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지금 현재 겉으로 보이는 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 안에 속 내용을 보면 그래서 미래에 벌어질 상황을까지를 고려해서 현재 그 전체를 고려해서 평가를 해보면 한국만큼 이렇게 위험한 나라도 없다 이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인구 대가 끊겨버리는 출산율이요? 네, 그런 것들이 가장 확실한 증거죠. 말로만 계속 떠들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전혀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말로만 뭐 문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막 이게 돈 뭐 쏟아붓네 어쩌고 하지만 이게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밑빠진 독에 돈 붓기가 돼서 이게 계속 상황은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히 그런 관련한 어떤 그 국가 경영이나 어떤 출산 문제와 관련 것들이 경제적인 것들이 전부 개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3의 대안 세력을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년 어떻게 될 것인가 굳이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년이든 뭐 내후년이든 3년 후든 5년 후든 10년이든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상태대로라면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필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미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이고 네, 위기가 지금 들어가 점점 있죠.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빚 끌어다가 막 쏟아 붓고 있어서 지금 네. 개차반으로 막 개판을 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둑 터진 것을 막고 있지만 웃기는 게 한쪽에서는 둑을 더 크게 막 터트리면서 그쵸. 거기 걸 갖다가 그걸 우리 갖다가 또 메꾸니까. 이렇게 메꾼다고 생쇼를 하고 있다는 게 더 웃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안 세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이제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직업이 또 연구하는 직업이고 그냥 연구가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온 세계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여러 나라, 모든 나라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직업이고 그걸 이제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뭐 말 한마디만 딱 들어도 그냥 딱 보여요. 뭐가 문제고, 그 문제가 왜 발생했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것들이 그냥 딱 보여요.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쪽집게 점쟁이고 그런 건 지금도 말할 수 없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거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연구소 시작한 이래로 전에도 그랬지만 시작한 이래로 거의 휴일이나 휴가라는 게 없다시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노력을 제가 천재가 아니거든요.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하는 것 이상의 5배, 10배, 100배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노력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뻥 하고 머리가 터지더라 이거예요. 좋게 말하면 이제 득도를 한 거죠. 좋게 말하면. 그렇게 되고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한 사람들은 그런 때를 맞이해요. 그런 경험을 다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일종의 이제 대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제가 말했던 것들이 시차는 있을지언정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도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제가 시간적으로도 대충 이렇게 짐작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좀 그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모조리 이제 같이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이제 상황에 있는데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순신 프로젝트에 같이 동참하셔서 하루빨리 시민사회 주도의 새로운 제3의 정치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자한당의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회전문식의 악을 이렇게 최악, 차악 이런 악을 지금은 최악, 차악당이 둘 다 최악이 돼버렸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이렇게 갈아치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가지 않으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그런 사소한 그런 것 이야기들이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나라가 거의 다 거덜나버린 후에 뒤늦게 정말 이제는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온다면 그때는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나라 경영이라는 게 제가 혼자 원맨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대한 나라를 경영하려면 수많은 그 나라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적인 정책력을 가지고 인재를 키워야 되거든요. 사람 키우는 일 어떻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키우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순신 프로젝트는 인재를 키우는 그런 게 인재 양성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서 정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국가 경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가 다 거덜나버린 상태에서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다 그냥 이제 죽을 사람 죽고 남을 사람 남고 하는 거죠,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올해 마지막 경제데이트 방송은 이 정도로 하죠. 네. 대안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안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순신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201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정책 아카데미는 2016년 1기를 시작해서 2020년에 이제 11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함께 동참해서 나라를 구하고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들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2019년 김광수의 경제데이트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